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전에 물어보신 건데 제가 계속 영상에서 영상 심취해서 계속 딴소리 하다가 이제서야 대답을 해드리네요. 자, 그래서 제가 대답 못 해드렸던 뒷부분을 마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유학고수님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간 마치고 처음 취업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때 가정 내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긴 박사과정이란 걸 마친 후에 경제 상태가 어땠는지, 그거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거 물어보신 이유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저는 결혼 후에 유학을 나가고 싶어서 박사 마친 후에 취업을 한다 해도 아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기에 가로 열고 F2H4 비자니까 가로 닫고, 저 혼자서만이라도 돈을 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어야 결혼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 유학이라는 걸 갈 때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크게 시나리오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결혼 안 하신 분과 결혼하신 분의 생활비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를 일단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 미혼이랑 기혼이랑 생활비를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 영상 뒤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 이거 끝나고 한번 그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미혼자랑 기혼자랑 그 시나리오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신 분이 생활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생활비가 많이 든다라는 내용으로 예전에 제가 영상을 남겼는데, 막 그 영상에 싫어요를 누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싫어요를 눌렀을까요? 아마도 결혼하고 유학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고 유학 가면 돈이 많이 들어서 매우 힘들 거다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더니 싫어요 막 눌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결혼 안 하고 유학 가시면요, 사실 집에서 돈을 한 푼도 없이도 미국 유학이 가능하세요. 그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일단 만난 어떤 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학위하신 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단순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삐딱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박사하신 분을 우연히 제가 연구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했다는 걸 그분이 아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좀 안 돼가지고 미국 유학 갈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그냥 국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어요. 결혼 안 하신 분이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핑계예요. 왜 핑계냐면, 그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박사과정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러니까 즉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미국 대학원 이공계가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재정 상태가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미국 대학들이 가진 자금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공계가 대학원 생활할 때 펀드를 받을 가능성이 한국 이공계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제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 미국 돈이 없을수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이 없을수록, 자기가 가난하면 더 가난할수록
그래서 더더욱 미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공계에서. 그리고 박사과정으로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미국으로 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미국 박사과정이 학비 면제가 더 잘 되고 월급이 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흙수저다, 정말 돈이 없다,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미국으로 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대학원들은 재정 상태가 미국에 비하면은 좀 재정 상태가 더 별로예요. 그래서 한국 내 최상위 대학교 몇 군데 빼고는 월급이 좀 신통치 않게 나와요. 그리고 학비 면제만 받는 수준의 대학원 그런 박사과정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한국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겠지. 아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뭐 공부하는데 박사과정인데 월급 잘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지금 추세를 말하는 거라, 추세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당신 같은 사람도 있는데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추세.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미국 대학원, 이공계 대학원이 재정 상태가 좋아서 학비 면제받고 월급 잘 나올 그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제가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인데 펀드 못 받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이공계 박사과정 가면 뭐 거의 다 펀드 받는다, 또 요런 말은 또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혼자일수록 뭐 돈 없어서 미국 유학 못 갔다, 이런 말은 정말 핑계예요. 정말 핑계예요. 본인이 실력 없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가리기 위한 핑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 없어서 못 갔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기혼자는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기혼자는 정말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예전에 또 그 한국에서 박사하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 한국에서 박사과정 하기 전에 좀 어렸을 때 결혼을 이미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시다가 이제 국내에서 박사를 가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좀 형편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미국 유학을 갈 수가 없었다 말인데,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박사과정의 뭐 펀드라는 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이 펀드의 금액이라는 게, 뭐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펀드를 받으면 학비가 면제가 있어요. 일단 학비를 안 내요. 학비를 안 내고, 그 다음에 월급으로 월 2,100에서 2,300불 정도 나왔는데, 요새는 좀 더 올랐겠죠. 근데 별로 안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건 잘 안 올라요. 어쨌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 조금 올랐겠죠. 근데 어쨌든 이 펀드라는 거, 이 펀드를 받아서 이 월급을 받잖아요. 이 박사과정에 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혼자, 결혼 안 한 사람 혼자 겨우 풀칠할 그런 수준으로 월급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살면 월세를 내야 될 거예요. 월세 딱 내고, 박사과정 월급 받아서 월세 딱 내고, 사람이 핸드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힘들죠. 핸드폰비 내고, 그리고 인터넷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학교 랩에서만 인터넷하고 집에서 인터넷 안 할 거예요. 인터넷 해야 되잖아요. 집에 인터넷 하나 놔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걸 먼저 얘기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비를 빼야죠. 이걸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식비를 먼저 빼야죠. 식비 빼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참고로 자동차는요, 미국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미국에서 돌아다닐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고물 중고차라도 미국에 차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차를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뭐 그 휘발유값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거 다 제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 성인 한 명이 혼자 사는 사람이 겨우 풀칠할 수준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혼자 사는데 뭐 얼마나 큰 사치를 하겠어요. 그냥 공부하고 밥 먹고 뭐 핸드폰 들고 다니고 집에서 인터넷 좀 하고 뭐 가끔 옷 좀 사고 가끔 뭐 어디 장보러 자동차로 운전하고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면 박사과정 월급으로 혼자 살 수 있어요. 집에서 한국에서 안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차 없이 만약에 이거는 좀 진짜 되게 없어 보이는 옵션인데 차 없이 자전거로 이렇게 자전거 막 타면서 살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그 월급으로도 한 500불 이상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는 형님 중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형님이 있어요. 차 없이 자전거를 하나 해가지고 뒤에 이제 가방 메고 자전거 나이 먹고 자전거로 장 보러 다니고 자전거로 뭐 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사니까 가능하죠. 혼자 독신이니까 형님이. 근데 결혼하고 와이프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진상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맨날 사는데 사실 절대 여자 못 사귀죠. 뭐 웃으면 안 되는데 뭐 자전거 뒤 안장에다가 여자친구 태우고 다닐 거냐고. 현실적으로 여자 못 사귀어요. 지금 이 영상에 여성 구독자분 계시잖아요. 남자친구가 데이트하자고 나왔는데 자전거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웃으면 안 되는데 자전거 타고 나오면서 야 우리 드라이브 갈까? 뒤에 타 그러면 타고 싶어요? 타고 싶냐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로 그 형님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박사과정 내내 자전거만 타고 다녔어요. 근데 박사과정 내내 여자친구 없었어요. 솔로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현실 국뽕 유튜버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막 미국 유학 가시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걸 말할 때 현실적인 걸 말해드려요. 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미혼으로 유학 오신 어떤 누님이 계셨어요. 그 누님도 집안 형편이 안 되셔서 한국에서 한 푼도 못 갖고 오시는 그런 누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또 이제 자전거를 또 잘 못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웃으면 진짜 뭐 여성 비하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뉘앙스로 들릴 것 같아가지고 안 웃고 진지하게 말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비하하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 못 타시니까 그 운동화를 튼튼한 운동화를 항상 이렇게 신고 다니셨어요.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장보러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사시면서 장보러 막 걸어 다니시고 학교도 걸어 다니시고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걸어 다니면요 되게 오래 걸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그런 구글 맵으로 뭐 학교 근처에 딱 치면 뭐 5분 거리 딱 나와도 실제로 그 거리 계산이 자동차로 가는 거리지 그거 실제로 걸으면요 뭐 1시간 걸을 때도 있어요. 그 5분이라고 나온 그 거리도. 그러니까 되게 많이 걸어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늘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차 없으면은 세이브는 좀 할 수 있는데 저축도 좀 박사과정 월급만으로도 저축도 약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 삶이 좀 힘들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누님도 계셨는데 이제는 다른 누님 그 누님도 굉장히 형편이 안 좋으셨는데 그 누님도 그 누님은 근데 차가 계신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님도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누님이셨는데 차를 운행하셨는데 이제 돈 아끼려고 되게 싼 차를 사셔가지고 타고 다니셨는데 그 정말 고물 중고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시동 걸면 막 털털털 이런 중고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누님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봤는데, 그 자동차 보면 이렇게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바퀴에 스프링 있잖아요. 근데 그 한쪽 서스펜션이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 고물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한인 유학생분들이 막 형님들이, 아, 그런 차 타시면 안 된다고. 그거 좀 그 한쪽 쇼크 옵쇼버 스프링을 좀 교체를 하고 정비를 좀 받고 타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누님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몰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기울여서 되게 위험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차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뭐 거의 폐차할 뻔한 차를 싸게 샀다 그러더라고요. 1,000불 주고 샀대. 1,000불이면 얼마야? 한국 돈 하면 뭐 지금 환율로 하면 뭐 120만 원도 안 되는 뭐 그런 거의 폐차 지경에 가까운 차를 그렇게 사서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돈을 한 푼도 못 가져오면요, 이게 좀 그렇게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아요. 왜냐면 그런 어떤 박사과정 월급만으로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버젯입니다. 그만큼 그 버젯만으로 산다는 거는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전거 타고 다녔던 형님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셔서, 그리고 그 운동화 신고 맨날 걸어 다니셨던 그 누님도 차가 없으셔서, 차 없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 푼도 못 갖고 와도 그래도 잘하면 한 500불씩은 저축까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소하게 살면요. 그리고 그 1,000불짜리 그 폐차지경의 고물차 타고 다니셨던 누님도 뭐 그런 식으로 싸게 차 사서 뭐 보험 미니멈으로 걸면 차 운행도 가능합니다. 거의 한국에서 돈 하나도 안 갖고 오고 그런 펀드만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생활이 유학 생활이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건 뭐냐면, 사실 다 살면 살아요. 그리고 뭐 그런 고물차 타고 다녀도 사실 굴러만 가면 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후진국 같은 데 가면요, 사실 그런 폐차지경의 차를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생활이 진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한인 유학생들 중에 금수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산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같은 캠퍼스에 뭐 같은 한인 학생에 뭐 이렇게 소속돼서 뭐 이렇게 모임하면은 막 독일차, 막 이탈리아차, 막 이런 거 뚜껑 열고 막 나타나요. 선글라스 멋진 거 딱 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그런 게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박사 때, 뭐 미국에 석사할 때, 미국에서 박사할 때 돈 없어서 맨날 싸구려 뭐 중고차 타고 다녔어요. 뭐 제가 탔던 중고차들 뭐 다 가격이 막 5,000불도 안 되는 그런 중고차들이었어요, 다. 근데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이제 막 뚜껑 열리는 막 독일차 타고 나타나는 다른 유학생들 보면은 막 내 차를 막 다 망치로 부셔버리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그런 마음을 잘 이겨내시고 잘 버티시면, 정말 가난해도 뭐 혼자 독신이시면 충분히 저는 유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배우자가 있으면 박사과정 월급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딱 그 돈은 혼자 딱 살아가기에 설계된 돈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힘들죠. 왜냐면 배우자가 같이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자도 뭐 그래도 옷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끔 외식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뭐 또 문화생활, 뭐 영화도 한 편 봐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과정 월급만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따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회사를 다니면서 좀 모아온 돈이 있으신지, 아니면 한국에서 뭐 부모님들이 좀 서포트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석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는 동안은
학비 면제가 됐었고, 제가 주집대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 학비가 13,000 몇 불이었는데 그 13,000불이 전부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비를 안 냈죠. 그리고 박사 때는 월 2,100에서 2,30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석사 때도 펀드를 받았어요. 석사 때도 저는 펀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석사 때도 학비를 안 냈어요. 미국 그 주립대 다니면서 13,000불의 그런 학비를 저는 안 냈어요. 석사 때. 그리고 월급으로 약 1,000불 좀 안 되게 받았어요. 석사 때는 좀 박사보다 월급이 좀 작았어요. 뭐 그 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얼마를 가져왔었냐? 저는 석사 때는 한국에서 월 250만 원 정도 가져왔었어요. 부모님이 좀 서포트를 해주셨고, 박사 때는 월 150만 원 정도 가져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렇게 의문을 다루는 구독자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영상에서 내내 가난한 유학생이었다며. 근데 석사 때 월 250만 원을 가져오고 박사 때 월 150만 원을 가져왔다고? 이게 무슨 가난한 유학생이야? 라고 의문을 다실지 모르겠지만 전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금액으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미국 집값이 싸다고 느껴요. 왜냐면 넓은 부지에 막 잔디밭 있는 집을 한국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미국 집값이 싸다고 느끼는데, 집을 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남의 집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월세가 비싸요. 그래서 미국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월세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남이랑 룸메이트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모르는 뭐 남자나 여자를 룸메이트로 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를 그 부부가 살 수 있는 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배우자 취향에 이렇게 좀 맞춰주다 보면 좀 금액이 올라간다고요. 혼자 살면 조그만한 데 살 수 있지만, 닭장 같은 데 살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또 그게 안 돼요. 또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차가 또 있어야겠죠. 결혼했는데 자전거 타고 어디 갈 수 없잖아요. 와이프한테 우리 자전거 타고 살자. 뒤에 안장에 타. 우리 이제 장 보러 갈 거야 하면서 막 눈 오는 날 막 이렇게 페달 밟으면서 장 보러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가 또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또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외식도 좀 해줘야 되고, 저는 솔직히 혼자 살면은 뭐 외식 같은 거 안 해도 살아요. 저는 뭐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가정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분위기 좀 내주고, 이렇게 외식도 해주고, 영화도 좀 이렇게 가끔 그래도 좀 봐주고, 이게 또 가정의 화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돈으로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돈이 정말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셨으면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박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푼도 못 가져온다, 난 정말 빵원이다 그러면은, 근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박사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이 정말 없다, 그런데 미국으로 박사 유학은 꼭 가야겠다, 한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빵원이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포기해야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오면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혼자 유학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혼자 유학 와서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다른 이성 박사과정 친구를 만나면 되지, 그래서 결혼하면 되지, 그래서 한인 유학생들 커플이 돼서 결혼하면 되지,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혼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1학년으로 유학 오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고, 대학원 유학 오는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요. 대부분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결혼 안 하시고 대학원 유학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본인만 싱글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부분 결혼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막 대학원 유학 와서 캠퍼스에서 막 운명처럼 막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 한류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절대 못 만나요. 못 만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결혼하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 결혼을 다들 하고 오기 때문에 대학원 유학은 만약에 미혼으로 유학 오면은 결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잘 안 된다. 이거는 뭐랄까 한류 드라마가 아니다. 현실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구독자분이 이렇게 막 강력하게 반박하시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죠. 운명처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단정 지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말이죠. 저는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아니에요. 아침 드라마 보면 막 주인공이 암에 걸려서 막 죽어. 이게 원래 시나리오, 작가가 의도한 시나리오. 이게 비극적인 결말로 가는데 시청자들이 막 아침 드라마 보다가 뭐 안 돼 해가지고 막 방송국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온갖 컴플레인 해가지고 결국엔 주인공이 막 살아나죠. 주인공이 암에 걸렸는데 막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뭐 살아나 명의를 만나서 뭐 수술받았는데 살아나. 저는 이런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정말 제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박사과정 때 미혼으로 오시면 박사 마칠 때까지 미혼으로 쭉 가시다가 이제 그래서 결혼식을 좀 놓치고 나이 먹고 이제 중매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박사 마치고 뭐 교수가 되든지 뭐 아니면 뭐 잡을 잡은 후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어른들 소개로 중매 결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 때 솔로로 오셔서 캠퍼스에서 막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학부 때 대학교 1학년으로 유학 와서 이렇게 어린애들 걔네랑 만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세요. 남자분들 생각해보세요. 30대 이 가난한 학생 아저씨랑 20대 초반에 학부 여학생이 이 학부 여학생이 당신을 왜 좋아해? 아시겠죠? 입장 바꿔서 또 생각해보세요. 이 30대 가난한 학생 아줌마랑 20대 초반에 학부 남학생이 이 학부 남학생이 20대 초반의 남학생이 당신을 왜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혼으로 유학 오시면 이제 이 뭐랄까 연애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박사 마칠 때까지 솔로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혹시 이제 결혼하고 안 하고 좀 비교하기 바라시면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영상 뒤에 제가 그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결혼 전과 후의 미국 유학 생활비 차이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마쳤을 때 가족 내 경제 상황이 어땠냐. 자, 일단 그때 상황을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석사 때 제가 학생 월급 1000불 안 되게 받았을 때는 한국에서 250만 원 정도 매달 가져왔었고 박사 때 이제 박사 월급으로 월급 2100에서 2300불 사이에 이런 월급 받았을 때는 그 돈을 줄였죠. 한 150만 원으로 줄였죠.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를. 근데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되게 죄송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정말 금수저가 아니에요. 정말 서민적인 집안이고 아버지가 이 돈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돈을 더 손 안 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약속을 했죠. 이거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자. 그래서 그 돈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미국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돈으로 살기 되게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사실 분들은 사실 제 석사 때 제 랩에 제가 석사 때 학비 면제 받고 월 1000불 미만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저희 랩에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돈으로도 혼자 살았어요. 어떻게 혼자 살았냐? 룸메이트 구해가지고 일단 방세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비 정도만 생각하고 옷도 별로 안 사 입고 그 친구도 거의 뭐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걸로도 혼자 살 수가 있어 사실. 근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런 사는 가정의 버젯으로서 미국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버젯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와이프가 사실 신혼 초에 이렇게 타이트한 버젯으로 막 살아가는 게 막 와이프가 약간 되게 웃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로 약간 디스하면서 막 서로 약 올리고 막 그런 장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난을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했어요. 여보, 쌀통에 쌀이 떨어졌나 봐요. 하하하 하면서 막 이런 장난 되게 많이 쳤었어요. 그런 장난. 근데 그러다가 정말 쌀통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그게 되게 서글펐나 봐요. 그 뒤로 다시는 그런 농담 안 하더라고요. 그런 장난 안 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일단 유학 오기 전에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보통 한도 좋은 카드,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500만원, 와이프 500만원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박사 마칠 때 보니까 이 한국에서 가져온 이 신용카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이 신용카드 정말 이머전시 할 때만 썼었죠. 근데 와이프 500만원, 내 500만원 이게 졸업할 때 되니까 한도가 다 찼어요. 그리고 미국 와서도 이제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었죠. 그 학생이지만 학생도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 월급 증명하면 미국에서 신용카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 5,000불 정도 되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도 박사과정 마칠 때 보니 거의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신용카드가 다 꽉 찼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어떻게 신용카드를 또 만들었냐면 신용카드 꽉 찼는데 또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옷을 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결혼하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돈은 없는데 옷은 사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주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옷 사고 싶은데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화점에서 옷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백화점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면은 거기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줘요. 근데 뭐 신용 기준도 높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용도가 백화점에서 옷 팔기 위해서 만들어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리밋도 아주 작아요. 뭐 한 500불 정도밖에 리밋도 안 줘요. 그러니까 좀 비싼 옷 그냥 좀 여러 벌 사면은 그냥 딱 쇼핑할 때 쓰고 끝날 정도 금액으로 아주 조그만한 금액의 신용카드 만들어 주거든요. 한 500불짜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백화점 신용카드를 막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프 옷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백화점 신용카드 한 3개 정도 만들었죠. 돈 없을 때 와이프 옷 사주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슈퍼마켓에서도 슈퍼마켓 신용카드를 만들어줘요. 이것도 용도가 뭐냐면 돈 없는데 먹을 거 식재료 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큰 대형 슈퍼마켓은 슈퍼마켓 커스터머 서비스에 슈퍼마켓 신용카드를 만들어줘요. 이런 거 한 500불, 이것도 한도 한 500불밖에 안 돼요. 어떨 때는 뭐 한 300불? 근데 보통 500불 정도를 많이 만들어줘요. 요렇게 A 슈퍼마켓, B 슈퍼마켓, C 슈퍼마켓 가서 이런 식으로 또 슈퍼마켓 신용카드 만들어서 한 3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차고 이런 식으로 또 옷가게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쇼핑몰에 있는 백화점 말고 그냥 일반 옷가게에서도 좀 큰 옷 브랜드들은 한 500불짜리 또 신용카드 만들어줘요. 옷 산다고 하고 또 말하면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뭐 한 3개.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돈 없는데 차 고쳐야 된다 그러면 또 만들어줘요. 정비소 신용카드를 또 만들어줘요. 저는 그때 이런 신용카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비소 신용카드가 차 고치는 용도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냥 일반 신용카드처럼도 쓸 수 있어서 뭐 일반 슈퍼마켓 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 가서 차 고친다고 신용카드 만든 다음에 뭐 차 그걸로는 엔진오일 몇 번 갈고 남은 돈으로 막 뭐 슈퍼마켓 가서 긁고 막 그랬어요. 가난하게 나중에는 정말 돈이 필요하니까 가난한데 돈이 필요하니까 가서 그렇게 썼어요. 그런 식으로 뭐 정비소 신용카드도 막 이런 식으로 한 3개 만들었고 500불짜리 한 3개.
이런 식으로 또 철물점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철물점에서 뭐 이렇게 미국은 철물점에서 뭐 보일러라든가 뭐 에어컨 이런 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데 또 이걸 사야 될 때는 또 철물점이 자체적으로 또 신용카드를 발급해줘요. 이런 식으로 철물점 신용카드 한 3개, A 철물점, B 철물점 이런 식으로 C 철물점 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철물점 안에 막 뭐 이렇게 슈퍼마켓처럼 간이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돈 없을 땐 그걸로 가서 뭐 음식 사 먹거나 뭐 음료수 사 먹고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졸업할 때 빚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빚이 많았어요. 뭐 빚이 거의 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보면 뭐 빚이 한 2,500만 원 이상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조금씩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모님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제 신용으로 가진 빚만 한 2,500만 원 이상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빚이 또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되게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 와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한 이 금액으로 이런 버젯으로 살려면요 되게 타이트하게 살아야 돼요. 결혼한 가정을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았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거는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아둥바둥 미국에서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이렇게 돈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유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돈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정말 탑 클래스의 그런 경제 능력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가요. 사실 그런 금수저들이 가장 그 유학의 행선지로 택하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오시면 한인들 중에 진짜 금수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정말 뚜껑 열리는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 한인학생회에서 주변 지역 한인사회에서 그 약간 문화 강의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유학생을 위한 재정 관리 뭐 이런 거를 한인 그 모임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래 사신 한인분이 이제 미국 유학생들이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 플랜을 잘 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막 세미나를 듣고 있다가 이제 조별로 이제 각자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전략할 수 있을지 뭐 플랜을 짜보자 뭐 이런 세미나 중에 이런 실습을 했었는데 저랑 같은 조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자기가 얼마 쓴지를 모르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달에 자기가 얼마 쓴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물어보니까 엄마가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뭐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긁고 그걸로 뭐 친구들 만나서 뭐 돈 써야 되면은 긁고 뭐 그걸로 자동차 뭐 기름 넣어야 되면 긁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쓰는지 자기가 얼마나 쓰는지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그런 뭐 집세나 뭐 각종 전기세, 수도세는 다 엄마가 내주기 때문에 자기는 도대체 자기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사는 게 좀 그래서 뭐 이런 재정관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금수저들이 계세요. 막 이런 고급 독일차 타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같은 유학생인데 와 저 사람은 진짜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면은 그게 진짜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빠듯한 재정 플랜으로 미국 오시는 분들은 마음을 지키는 걸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멘탈 다 나가요. 멘탈 탈탈 털려요. 막 진짜 같은 한인 유학생인데 막 정말 독일제 막 그런 스포츠카 타고 나타나요. 뚜껑을 막 열고 나타나요. 그러면은 멘탈 털린다니까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빚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빚은 졸업 박사 마치고 취업하면 1년 안에 다 갚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이라면 또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잘 받으면 이공계 박사들은 미국에서 취업하면 연봉이 13만 불에서 14만 불 사이에서 많이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빚 좀 있어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저는 1년 안에 다 갚았어요. 근데 사실 빚은 나쁜 거예요. 빚 내서 뭐 하고 다 나쁜 거예요. 저는 빚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특히 이공계에서 공부하면서 진 빚은 금방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의대가 학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미국 의대생들 보면요, 다 빚내서 공부해요. 그래서 미국 의대 오피스 가면요, 그 과사무실 가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뭐 주요 큰 은행들이 지사를 다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은행에서 온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의대 다닌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뭐 의대 생활비, 뭐 의대 학비 다 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그 돈으로 그 비싼 의대 다 졸업하고 미국 의대 나오면 졸업하고 몇 년 안에 다 갚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물론 공대가 의대만큼 미국 공대가 미국 의대만큼 그렇게 잘 벌진 않지만 그래도 공대도 괜찮게 벌어요. 그래서 특히 이공계는 공부하면서 진 빚은 졸업하고 금방 갚기 때문에 뭐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박사 마치고 바로 잡을 잡으신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박사 마치신 분, 미국 이공계에서 박사 마치신 분들은 자존심이 되게 세요. 본인이 이제 박사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 공부 좀 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되게 세다고요. 그래서 박사 때 좀 돈 없어서 꿀려가지고 자존심 상했던 분들은 박사 따고 취업하자마자 바로 독일차를 뽑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박사 따자마자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금수저 아니시라면 본인이 박사 때 그 빚냈던 그걸 최우선순위로 갚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 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절대 독일차 타지 마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마음 지키시고. 그런 거는 금수저들이 하는 거예요. 금수저는 금수저다, 부모가 사주는 거다 하고 그냥 인정하세요. 그 사람들하고 막 경쟁해서 꿀리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금수저가 아니게 태어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이렇게 내 길을 걸을 거다 하고 본인 길을 걸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왜 빚내서 공부하는 건 되고 빚내서 독일차 사면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자, 학위는요, 감가상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학위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인생을 사면 계속 연봉이 더 올라요. 그것 때문에. 근데 고급차는 감가상각이 돼요.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가치가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노후화되고 고장나기 시작하면은 부품비가 또 그냥 일반 차보다 고급차는 더 비싸죠. 그러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박사 공부하느라고 빚내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빚내서 고급차 사는 거는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수저 박사 유학생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가지고 학교 다닐 때 없이 살면서 막 그런 금수저들한테 꿀렸던 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학위 마치자마자 흑수저들이 막 독일차를 사요. 돈 잘 번다고 이제.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남 보이기에 그럴듯한 그런 정말 좋은 집을 살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빚을 갚고 생활을 안정화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첫 2년간은 정말 빚 먼저 갚고 생활 안정화한 후에 다음 도약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